우리 집 파출부예요. 뭐 요즘 노인들 다 그렇게 지내잖아요. 며느리의 그 말에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파출부가 아니고 엄마였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눈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올해 74 박정숙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겉으로 보기엔 늘 검소하고 수수한 삶을 살아왔기에 다들 저를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강남에 빌딩 2채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과 제 손으로 불려온 현금과 주식 자산도 꽤 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을 넘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외아들 하나를 온전히 품고 혼자서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마트 계산원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밥 한 끼 굶지 않고 학교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가진 건 없었지만 욕심도 없었습니다. 아이만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작은 점포를 팔고 월세 받던 단칸 건물을 담보로 맡기면서 하나 둘씩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때 공부한 덕분인지 주식과 채권도 제법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제 삶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번도 제 자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도 자랑처럼 여기지도 않길 바랐거든요. 저는 늘 우리 집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지요. 제가 사는 곳은 반포동 낡은 연립주택. 하지만 그 바로 옆 블럭에 있는 2채의 상가 건물이 제 명의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관리인에게만 대리임대 관리를 맡겨 놓았을 뿐. 저는 늘 허름한 옷차림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부터는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도 받지 않고 반찬이며 김치며 틈틈이 챙겨만 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땐 병원비까지 몰래 대신 내주기도 했지요. 그 모든 걸 저는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들은 변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장모님 댁에도 자주 가야 해서요. 아, 이번 명절엔 장인어른이 허리 다치셔서요. 며느리와 처가를 챙기는 일에는 빠짐이 없지만 정작 제 생일이나 병원 진료는 어느 순간부터 잊혀져 갔습니다. 사소한 무시도 반복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아들이 집에 와도 눈길은 늘 휴대폰에 있고 며느리는 제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심지어 식사도 따로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어머님, 입맛 다르시잖아요. 하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혼자 섰습니다. 이따금 손주가 게임을 하며 제게 묻습니다. 할머니, 파출부도 학교 다녔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을 그 말, 그 인식. 하지만 그날
그 결정적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우리 집 파출부. 지금 김치 담그고 있지.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서러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필요 이상으로 애써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가진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입 다물고 참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제 스스로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저를 우리 집 파출부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제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어딘가를 단단히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기에 김치를 담가다 주고 냉장고 반찬이 떨어졌을까봐 몇 가지 찬거리도 손수 준비해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또 오셨어? 그 말투에선 반가움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담갔어. 손주 좋아하는 총각김치도 넣었고. 그러자 며느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요즘 냉장고도 꽉 찼고요.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부터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들고 온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 그게 참 사람을 작아지게 하더군요. 며느리는 김치통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들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오셨대. 좀 봐드려. 하지만 아들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고 몇 분 뒤 슬리퍼 끌고 나온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아, 김치도 했어. 고생 많았네. 그 말도 정해진 틀 안의 인사 같았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안아보려 하자 며느리는 급히 말렸습니다. 아휴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들어 유독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빨래를 널어주러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소파에 앉은 여자들 셋이 웃고 있었고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이분이요, 저희 집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출부 같은 역할 하세요.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가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아, 그러시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출부 같은 역할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스며들면서 문득 내 삶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곱씹게 됐습니다. 그저 편리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그게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혹시 지난번에 며느리가 내 얘기를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 거 들은 적 있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유진이도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고, 뭐. 엄마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의미 없었을 거야. 그 말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 묵혀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계좌 명세서, 증권사 연락처, 유언장 초안. 그리고 제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꾹 눌러 적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다. 이제부터는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무시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요. 하지만 당장 무언가를 바꾸기보단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본심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말로 따지고 울고불고 해봤자 그들은 제 진심을 이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저는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고 반찬이며 김치도 끊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며칠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요즘 왜 연락 없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누워 있었어. 기운이 없더라. 병원 가셨어요? 아니야. 그냥 다 늙어서 그런가 봐. 통화 내내 아들은 엄마가 약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선 걱정보다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프면 귀찮아질까봐, 혹은 뭔가 손쓸 새 없이 일이 커질까봐. 며느리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다행스러웠죠. 저는 더 철저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병원에 일부러 입원했습니다. 간단한 빈혈 증세였지만 의사에게 기록에 노쇠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의사 말이 노쇠라네. 기력이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요양원 가야 하나 싶어. 그 말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요양원이요? 엄마가 왜 거길 가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유진이 불편해하잖아. 나도 그 집에 오래 있는 거 민폐야. 그제서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럼 간병인이라도 알아볼까요? 요즘은 어르신 돌보는 서비스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온다던데. 나라에서 혜택 받으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건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늘 그랬는지도 모르죠. 제가 아프든 외롭든 필요하든 말든 그들에겐 돈 안 드는 선에서만 내가 존재하길 바라는 걸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꽃도 없었고 간식 하나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그저 짧게 안부를 묻더니 말끝에 슬쩍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산 같은 거 정리하신 건 있으세요? 네. 아니요.
그냥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가족끼리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무엇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지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야 뭐 가진 거 하나 없는 노인네지. 그냥 연금으로만 사는 사람인데 뭘. 그 말에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쵸. 괜히 주변에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어른들도 재산 숨긴다. 뭐 그런 말들이요. 그녀는 제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랍에서 등기부등본 원본, 주식계좌 내역, 현금 예금 증명서, 유언장 초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서류들은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 후에 다시 쓰겠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늘 짧았고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손주는 한 번도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더 이상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노인일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는 꼭 보여줘야겠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하루 3번 식사가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간호사들은 일정한 표정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환자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아들은 이따금 전화만 걸었습니다. 그마저도 엄마, 밥은 드셨어요? 기계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진지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야위셨어. 그래도 밥 잘 나오고 걱정 마. 병원 밥이 집밥보다 나을 정도야.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이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좀 예민했나 봐요. 사실 엄마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아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 뭐랄까,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우리 생활에 조금 영향도 있었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가진 게 없다는 믿음이 누군가에겐 면죄부가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사과를 하려는 듯 했지만 사과보다는 변명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진짜로 요양원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아직은 멀쩡해.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그 전에 정리해 놓으셔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채 과일 바구니의 비닐을 뜯으며 괜히 나중에 형편 안 좋은 친척들이 엉키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엄마 뜻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숨 같은 웃음이었지만 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정리라는 말 속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침대와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온 그들의 발걸음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퇴원하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유진이도 좀 미안하대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민했었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며느리의 진심이 아닌 상황을 무마하려는 제안일 뿐이란 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 내가 있으면 너희도 불편하잖아. 그리고 퇴원한 날, 저는 일부러 오래된 셔츠와 낡은 바지를 입고 장바구니를 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살짝 아팠던 거죠, 뭐. 혼자 사는 노인은 원래 말라가잖아요. 말끝에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정리했던 유언장 초안과 자산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위에 펜으로 큰 글씨 하나를 새로 적었습니다. 지켜봐야 할 사람은 아들만이 아니었다. 며느리뿐 아니라 이제는 이웃, 친구, 법무사, 변호사까지 모두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할 때였습니다. 세상은 저를 아무것도 없는 노인으로 믿고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믿음을 이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급하게 날아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 반포 쪽 건물 명의 아직 어머님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도착한 문자 한 통은 제가 오랫동안 다져온 가난한 노인 연기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 반포 쪽 건물 명의 아직 어머님이세요? 그 말 속엔 너무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흘린 겁니다. 아니면 들켰거나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건 옛날에 팔았어. 지금은 없지. 라고 단답형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였고 평소와 다르게 손에 과일 상자며 건강식품까지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어때요? 퇴원하시고 나서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말투, 그 표정,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몇 달 전 파출부라 말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웃음 뒤에 계산기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그 저번에 문자 드렸던 거요. 혹시 반포 건물은 진짜 매각하신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응.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버겁고 혼자 살면서 그걸 뭐하러 들고 있어. 요즘은 현금이 최고지.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중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보고하겠지요. 아들은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겠지요.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묻더군요.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왜, 무슨 일이야? 그 반포 건물 그거 아직 엄마 명의라며. 친구가 부동산 쪽인데
실거래가 추적하다가 우연히 봤대. 왜 우리한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굳이 그런 말 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잖니.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꾸며 무척 부드러운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런 건 미리 상의하고 정리도 해두고 그래야죠. 요즘처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세상엔 더더욱.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요즘 정리하고 있어. 정리해요? 누구랑요? 아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저는 엄마가 아닌 자산을 가진 관리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법무사랑 얘기 중이야. 유언장도 다시 쓰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다녀왔으니 이런 건 미리 정리해야 하잖아. 그 말에 아들은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혹시 유산을 외삼촌이나 친척들한테도 나누시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평생 혼자 애써 모은 재산이 누구 몫으로 가는가만이 중요해진 순간을 말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또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했고 고급 카페에 자리를 잡아뒀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그녀는 정성스레 주문한 케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반성 많이 했어요. 그동안 몰라뵌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면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지 않았겠죠.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555 컨설팅의 자산승계 팀장입니다. 따님 아니 며느님 소개로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향후 상속 설계나 자산 이전 관련해 상담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상속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데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는 걸로 끝내선 안 되겠다고.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나를 재산으로만 보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준비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며느리가 외부 컨설턴트까지 불렀다는 사실은 저에겐 더 이상 참을 이유조차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전 조용히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강남 빌딩 두 채의 등기부등본, 주식 현금 자산 명세서, 유언장 초안,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속 계획안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엔 제가 평생 쓰던 손글씨로 써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진심을 보이게 되어 있다. 며칠 후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른 자리였기에 그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하신 거예요? 요즘엔 잘 드셔야죠. 유진이도 간다고 했어요. 예상대로 며느리도 따라왔고 둘은 떡이며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어머니, 요즘 혼자서 불편하셨죠? 이제 자주 올게요. 그 위선적인 말들이
제 귀에 사포처럼 긁혔습니다. 이제야 나를 다시 사람으로 보는 듯한 그 태도. 저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무서울까? 아플 때도 아니고 가난할 때도 아니야. 진심을 감출 수 있을 때지. 두 사람은 눈치를 살피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철학적인 말씀, 저흰 그런 깊은 뜻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문서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거야. 강남 역세권 빌딩 2채, 주식 38억, 현금 12억. 지금껏 한 번도 너희한테 말한 적 없었지. 왜일까? 아들은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속삭였습니다. 12억이요. 어머님 그게 진짜예요? 진짜야. 너희가 날 파출부처럼 대하고 내가 가진 걸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던 그 모든 시간에도 나는 이걸 들고 있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땐 철이 없었고 제가 무심했어요.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모실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 광경을 멀뚱히 바라보던 아들도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이걸 숨기셨어요? 우리 믿지 못하신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내 아내가 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우리 집 파출부라고 했어. 친구들 앞에서. 그 말에 며느리는 바닥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그건 진짜 장난이었어요. 오해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도 진심보다 생존에 가까운 눈치였습니다. 그날 나는 조용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해든 아니든 난 이제 모든 걸 봤으니까. 이젠 내가 결정할 차례야. 그게 진짜 가족이라면 기회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하잖아. 그리고 저는 눈앞의 봉투를 다시 손에 쥐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나를 우습게 여긴 그들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줄 준비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잔잔했던 호수가 금이 가고 있었지요. 기억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우리 집 파출부예요. 진짜예요. 12억이요. 그녀의 무릎, 그녀의 눈물, 그녀의 굽신거리. 모든 게 돈 앞에 만들어진 가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 전 작성해둔 유언장을 정식 공증으로 넘기기 위한 자리였지요. 담담하게 또박또박 서명을 하고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를 끝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봐. 그날 보여주셨던 자산 목록, 혹시 그거 진짜 다예요? 그럼 내가 보여준 게 다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선 너무 놀라운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엄마 뜻이 명확히 정리돼 있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확인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는요, 서로 숨기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숨기지 않으려고 지난주에 다 정리했어. 법적으로도 공증까지 마쳤고 두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신 거예요? 그건 비밀이야. 아들의 표정이 흔들렸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손톱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건 아니죠? 뭐가 무서워?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엄마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굴었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미안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 집 청소하고 반찬 해다 주고 손주 보며 무릎 꿇고 기어다니면서도 우리 집 파출부라는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내가 지금 이 말까지 듣고 그래도 가족이잖아 해야 하니?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고 아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건 마무리됐어. 나는 이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거고 그 안에 너희는 없어. 이제는 나를 돌보는 사람에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갈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잘해드린 것도 있는데.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유산의 일부를 오래전부터 옆을 지켜준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에게 기부 형태로 지정하며 수정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적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숨길 수 있어도 가슴 속 상처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들어줄 말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까요. 진짜 반격은 조용히 시작되는 법입니다. 먼저 제가 찾은 곳은 예전에 남편 사업 정리를 도와줬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지만 오랜 인연으로 연결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재산 내역과 기존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모님, 이건 가족에게만 물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셨고 지금도 홀로 살아가시잖아요. 자산은 고인의 유산이 아닌 사모님께서 이룬 결과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가족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자산의 약 30%는 생전 기여와 정서적 지지를 기준으로 새로 분배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요양보호사 정 여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안부를 챙겨준 옆집 아주머니, 남편이 떠난 후에도 나를 가족처럼 여겨준 작은 외조카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 중 일부는
비영리 치매 연구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나보다 나은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런 과정을 옆에서 함께 도와준 건 법무사 윤지영 씨였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가는 성격에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이제부터는요. 지키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닌 어르신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남겼더군요. 엄마, 그날은 우리가 감정이 격해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릴 기회 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안하다는 그들만의 위기감이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말 없이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진짜 철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 드린 것 같아요.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예전처럼만 대해주세요. 그 눈물, 그 목소리. 한때는 저도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있는 속셈이 너무나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나 같진 않아.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차례다. 그로부터 2달 뒤, 제가 공증받은 유언장이 정식 접수되었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산 정리 공문이 정식으로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가 지정한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공문이 전달된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우릴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그 옆에서 며느리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어요? 저도 반성했잖아요. 사과도 드렸고요. 근데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하긴 하지. 근데 누가 누구한테 너무한 걸까? 아들은 2 손을 움켜쥐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우린 그래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 근데 가족이니까 더 상처받았어. 남이 그랬다면 그냥 무시했겠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 취급했잖니.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그깟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냐고요. 그 말에 저는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그깟 말 한마디. 너 그 한마디로 나를 한동안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들었어. 우리 집 파출부라는 그 말이 얼마나 날 작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그래, 늦었어. 하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던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과 함께 저는 준비해둔 문서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유산 분배 내역. 강남 A동 빌딩 사회복지법인 지정 기타. B동 빌딩 치매 연구 기금 및 요양센터 건립 목적. 주식 자산 30억 생전 기여자 3인에게 균등 분배. 현금 자산 12억 중 5억 향후 요양보호 전담 간병비로 확보. 나머지 자녀 자산 법무법인을 통한 지정 조건 유보. 그들은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한텐 진짜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남겼지.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가르침. 가족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정체성이야.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들은 조용히 머리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 밖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제가 기부한 단체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정 여사님은 조용히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 그냥 고맙단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받는 삶을 살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결국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제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이제 제 나이 73.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는 요양보호사 정 여사님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요즘은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이 괜히 고맙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저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차 한 잔 따뜻하게 내려 마시는 이 평범한 순간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참 많은 걸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날엔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에, 그 후로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그리고 제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잘 지냈나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하루. 유산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안엔 억울함도 있었고 미련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크게 남은 건 내 삶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말했던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저도 저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언젠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를 먼저 다독이고 보듬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조건 없이 제 안부를 묻는 이들이 있고 제가 보낸 마음을 계산 없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거나 가족이 주는 상처에 마음이 무너져 본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이고 품이라는 거요. 지금은 혼자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삶이 길지 않아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이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꼭 들어줄 겁니다.